여러분 반갑습니다. 1세기적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잘 알려진 초기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초기 국가, 부여가 있고 고구려 그리고 옥조동에 사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런 초기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가의 성장 발전 과정을 한번 보죠. 국가의 발전 단계. 자, 시족으로 시작하죠. 보통 시족, 그 다음에 부족, 그리고 이 부족이 여러 개 모여서 부족 국가가 되죠. 그것을 과거에는 부족 국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군장 국가라 그러죠. 군장 국가. 즉 군장 국가라고 합니다. 이 군장 국가, 부족 국가가 또 모여서 하나의 연맹을 이루면 그건 또 연맹 왕국이 되고, 또 연맹 왕국에서 이런 국가 단위 족장들, 국가를 하나의 작은 국가들 다루는 족장들이 국왕의 아래로 가면 이제 고대 국가라고 됩니다. 고대 국가. 자, 군장 국가는 그야말로 부족들이 모여 있는 부족 국가죠. 족장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 군장 국가. 여기에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있고, 그 다음에 옥조, 동예, 사만, 이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됐죠. 그런가 하면 부족 국가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연맹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맹체 안에서 왕을 이제 선출을 하죠. 그렇지만 이 왕은 그렇게 지배력이 강하지를 못하죠. 주변 국가를 다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라든가 전쟁에서만 역할을 하고 그 외에는 각자가 알아서 다스리는, 그래서 왕이 나머지 국가를 다스리는 결속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에는 부여, 가야, 초기 고구려, 그리고 초기 고구려가 있죠. 그 다음에 고대 국가로 가면 이제 확실한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 형태가 되죠. 모든 족장들, 부족의 족장들은 이제 왕 아래에 귀족으로 전부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왕은 이 귀족들을 확실하게 다스립니다.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율령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왕위를 세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를 수행해서 사상을 통일시키고 또 왕권을 한껏 향상시켜 놓는 거죠. 이런 나라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살펴보고 맨 먼저 부여로부터 갑니다. 부여가 아니네요. 초기 국가 위치부터 살펴보죠. 부여로부터 갑니다. 부여는 만주 성화강 유역이죠. 그리고 땅이 넓고 비옥합니다. 그런 거 하면 고구려는 아주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나라죠. 압록강과 동가강 유역이고, 그 다음에 산악지대에서 농지가 부족해서 항상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경도 북부 해안에 있는 옥조,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동해, 이런 나라들은 토지도 비옥하고 해산물도 아주 풍부하죠. 저 아래로 가면 경상도 일대는 진안이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 유역에는 변안이 있는데 이 변안에는 철 생산이 아주 풍부하죠. 철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저 서쪽으로 가면 마안이 있습니다. 충청도와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이죠. 이 정도로 위치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몇 분만 보면 되겠죠. 이걸 외운다고 애를 쓸 필요는 없겠죠. 몇 분만 보면 저 오른쪽에 뭐 있고 저 남쪽에 뭐가 있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부여부터 갑니다. 부여. 아주 여자는 앞에도 했죠. 여자는 남물 여자죠. 넉넉합니다. 땅이 아주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세기 초에 이미 왕호를 사용합니다. 연맹왕국이니까. 그 다음에 5부족 연맹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왕의 왕과 그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인 마가, 우가, 저가가 있습니다. 그 마가, 우가, 저가는 그 부족 국가를, 나머지 국가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동물 이름으로 해놨죠. 마가는 말, 우, 소, 아이고 너무 길다. 저, 돼지 숫자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그 다음에 구, 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뒤에 하나같이 가가 붙어 있죠. 이 가라는 것은 족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족장. 이 족장의 의미나 칸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은 칸이라는 거. 징기스 칸 할 때 칸은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는 각각의 사출도를 다스립니다. 사출도를 다스린다. 사출도는 사방에 하나씩 나가 있는 그런 부족 국가의 형태겠죠. 아무래도 사출도를 다스리더라. 그리고 가는 가 아래는 사자와 그리고 대사자라는 관리를 두고 있더라. 그리고 가는 흉년시에는 회의로 왕을 교체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죠. 연맹왕국이다 보니까 왕을 선출하기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기도 한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홍수가 날 수도 있겠고 가뭄이 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자연재해상인데 그것을 왕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 부여의 경제로는 반농반목입니다. 반은 농사, 그 다음에 반은 목축. 그래서 목축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특히 말이 생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옥도 있고 또 모피 등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토질이 오곡재배는 적합하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 문구를 제시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부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곡재배는 적합하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북쪽이죠. 그러니까 과일 생산 북방 한계선이 있죠. 감의 북방 한계선, 귤의 북방 한계선 이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는 과일이 생산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로는 형사처수제가 있습니다. 형사취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 원전 기록에는 전부 다 처수로 되어 있습니다. 취수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이 말이죠. 이 첫자는 아내 첫자인데 동사로 쓸 때는 아내로 삼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형사 취수할 때는 취는 장가들 취라는 뜻으로 쓰였을 텐데 이렇게 된 기록은 없습니다. 자, 취는 장가들다라는 뜻이죠. 굉장히 합법적이죠. 혼인을 한다는 뜻이고 처라는 것은 그냥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아무나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것이 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형사처수가 맞습니다. 그냥 형사처수나 취수 그렇게 외워두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왜 기록에 있는 처를 쓰지 않고 이걸 썼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형사처수 취수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제전복이 있습니다. 소 발자국으로 우제점이죠. 점은 발굽이죠. 발굽. 우제점. 그래서 소 발굽으로 점을 치는 그런 풍습도 있더라는 것. 그런가 하면 또 도둑질하면 하나를 도둑질하면 12배의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일책 12법입니다. 책임을 지우는 거죠. 일책 12법. 그리고 제천행사인 연고가 있습니다. 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초기 국가의 제천행사는 국가적인 잔치였다는 겁니다. 축제였다는 거예요. 축제.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노는 그런 축제였다 이 말이죠. 12월에 연고라는 축제 행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은 북방이니까 한참 눈이 오고 막 그럴 때겠죠. 아무튼 부여에는 12월에 연고라는 축제가 있었다. 그리고 순장도 합니다. 순장은 최고 지도자가 죽으면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죽여서 같이 묻어버리는 거죠. 또 일반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아주 후하게 넉넉하게 좀 호화롭게 그렇게 장례를 치르더라라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순장과
후장 풍습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494년이 되면 고구려 문자명화에 북부여가 편입됨으로 해서 부여는 사라집니다. 자, 이제 사료탐구를 한번 보죠. 자, 이 사료탐구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이 사료가 나옵니다. 사료를 제시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제전복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연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뭐 일책 12법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이 사료는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는 100% 신뢰가 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할 때는 중간에 조금씩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조금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김병헌의 말은 모르더라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문제에 그대로 제시됩니다. 그대로 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자를 쓰는 것은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 한자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장과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형벌 적용이 매우 엄격하여 살인자는 죽이고 살인자는 가족은 모두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 그리고 절도자는 12배로 갚게 한다. 절도가 뭡니까? 절도라는 것은 몰래 훔치는 거겠죠. 훔치는 거. 절은 몰래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몰래절, 이렇게 몰래절. 그리고 훔칠도, 그리고 칼 들고 강제로 빼앗는 것은 뭡니까? 강도죠, 강도. 강제로 빼앗는 것, 도둑질하는 것은 강도. 몰래 하는 것은 절도. 절도자는 12배로 갚게 한다.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걸리면 12배를 내겠죠. 그 다음에 남녀가 간음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이는데 투기를 더욱 증오한다 이 말이죠. 투기를 더 싫어한다는 거죠. 이미 죽인 시체는 투기하다가 걸려서 죽으면 여자가 나라의 남쪽 산 위에 둔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되어 여자의 집에서 가져가고자 할 때는 우마를 보내주면 준다 이 말이죠. 그냥 주지 않겠다 이거죠.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데 흉노와 같이 미개한 풍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형사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데 흉노와 같은 미개한 풍속이다 라는 뜻이죠. 12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온 국민이 함께 모여 연일 마시고 춤을 추며 먹으며 춤을 추니 연고라고 한다. 자, 마시고 먹고 춤추고 축제죠. 축제. 그것을 바로 연고라고 한다면 연고. 부여와 같이 넓은 대지에서 축제한다고 축제하고 신을 초청을 하면 하늘에서 신이 내려가다가 너무 넓어서 길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부여에서는 신이 길을 잃지 말라고 그 맞이하면서 오시라고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의미에서 북을 둥둥둥둥둥 치는 거 있죠. 막 수백 명이 북 치면 그 소리가 하늘 저 끝까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신이 길을 잃었다가도 북소리 듣고 저기구나 하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북을 칩니다. 북을 쳐서 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때 형옥을 중단하고 그리고 제수들을 풀어줍니다. 지금도 무슨 경축일이 있으면 국경일이 있으면 또는 대통령 취임한다든가 3.1절이라든가 광복절 때 제수들을 풀어주는 특사를 행사하죠. 다 이런 데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 또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소를 죽여서 발굽을 살펴 기름을 점치는데 발굽이 벌어지면 흉하고 붙으면 길하다. 이것이 우제점이죠. 우제점. 쟤는 발굽이죠. 우제점입니다. 자, 이 발굽은 벌어지면 흉하고 붙으면 길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발굽이 2개 있는 동물이죠. 소와 같이 발굽이 2개 있는 동물, 돼지도 그렇고. 근데 말은 발굽이 하나밖에 없죠. 자, 가끔씩 우리는 보도에서 구제역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는 돌림병, 전염병이고, 자, 이 구제역이라는 것은 결국 발톱이 2개인 동물만 걸립니다. 발톱이 2개인 동물,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 물집이 생기고, 입에도 물집 생기고, 발굽에도 물집 생기는 전염병이 바로 구제역입니다. 따라서 말은 구제역이 있다, 없다? 말은 발톱 하나죠? 없습니다. 말은 구제역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 발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도 부여의 풍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그 다음, 여름에 죽으면 얼음을 사용하면, 이때 얼음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순장.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100여 명에 이른다. 한 사람 죽었는데 100명, 100여 명을 그냥 죽여서 같이 넣습니다. 후장을 하지만 관은 있고 곽은 없다. 자,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후장이랍니다. 후장을 하는데, 후장은 나름대로 아주 넉넉하게 장례를 치르겠죠? 후장하는데 관은 있고 곽은 없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관이 있습니다. 관. 자, 관. 사람 죽으면은 관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눕히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눕히겠죠? 이게 관입니다. 이거 지금은 뭐 화장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관을 하는 토장, 그냥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관을 쓰죠. 대체적으로 관을 쓰는데, 과거에 여기다 또 관을 하나 더 합니다.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도 관을 이중을 썼습니다. 능에 큰 관을 하나 묻어놓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작은 관에다가 왕을, 시신을 모시고 이것을 이렇게 쭉 밀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 밖에 있는 것을 곽, 안에 있는 것은 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워야 되겠구나. 관은 널, 한글로 하면 널, 그 다음에 곽은 덧널이 됩니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 하면은, 돌무지는 적석이죠. 덧널은 목곽입니다. 돌무지 목곽 이렇게죠. 그래서 곽은 덧널이라는 뜻. 그래서 후장을 하지만 관은 있고 곽은 없다는 것은 곽을 쓸 만큼 그렇게 사치하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고구려로 갑니다. 고구려는 아주 높은 데 살죠. 고자가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높은 데 사는 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부조족 일파인 주몽이 남하에서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 졸본에 위치하죠. 그러다가 기원후 3년에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부여와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계루, 전로, 순로, 소노, 관로. 자, 이런 걸 보면 한국사는 대체적으로 용어를 보면, 한자를 보면 그 한자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을 썼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케이스. 하나는 고요를 썼을 때, 썼을 때는 한자를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고유어를, 그 당시에 고유어를 한자로 옮겨놨기 때문입니다.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국사에서 한자를 잘못 썼을 경우에, 또는 잘못 읽었을 경우에, 그건 뭐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아무튼 고유어로 썼을 때는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왕아라에는 상가, 여기 또 상이 나옵니다. 상가. 그리고 대로, 패자, 고추가, 이것도 고유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가, 대로, 패자, 고추와 같은 대가가 존재하더라.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가 있으면 이것은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대가는 사자와 이 대가는 사자와 조의. 이 조라는 것은 검은색이라는 뜻도 있고 하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 옷 조의 했으면 검은색이 옷이겠죠. 그리고 조선시대 가면 칠반 천역에 조예가 나오죠. 조례라고 하기도 하고 조예가 나오는데 그때 하인 조자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인이 있습니다. 선인은 사료에 따라서 글자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이러한 대가는 사자, 조의, 선인을 통솔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구려의 정치로 가면 제가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대가가 있죠. 대가들이 여러 가들이 모든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이것이 바로 제가회의입니다.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중대범법자는 제가회의를 통해서 사형이 청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회의의 의장은 국상입니다. 또 상자가 나오죠. 아주 상자 중요합니다. 국상이 이 제가회의의 의장이라는 것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라에는 화백회의가 있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에는 좌평회의가 있습니다. 신라는 상대등이죠. 여기서는 국상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경제는 농업 생산력이 저조해서 남의 걸 뺏어 먹고 털어와서 도둑질해 와서 먹고 삽니다. 왜?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없어. 그러니까 남인 데 가서 뺏어와 옥조 맨날 털립니다. 동해도 털립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부경을 설치합니다. 부경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죠. 예. 이렇게 생겨서 여기 출입문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입문에 이렇게 사다리를 놓겠죠. 이렇게. 자, 이것은 부경이라고 씁니다. 부경. 부라는 것은 마루란 2층 마루란 뜻입니다. 2층 마루. 경은 뭐냐면은 이것은 서울 경자인데 이때는 창고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층 마루로 된 창고가 바로 부경입니다. 여기에 약탈해온 물건을 여기 보관하겠죠. 보관하고 사다리를 치워버리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부경입니다. 이 부경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 고구려 사회문화로서는 도둑에 대한 처벌. 자, 부여는 일책 12법이라고 그랬죠. 고구려는 사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고구려는 그 구당서에는 12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일책 12법이 되겠죠. 주서에는 10여 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제천행사로서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합니다. 동맹. 그리고 특이한 혼인풍습으로 서옥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옥제. 서옥제라는 것은 특이한 혼인풍습, 서옥. 사이서자죠. 집옥자. 서옥이라는 그런 특이한 혼인풍습이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 이제 사료탐구로 가볼까요? 예, 사료탐구로 갑니다. 자,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들이나 연못이 없어서 골짜기 물을 마신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에 부족하다. 사람들의 성품이 흉급하고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답니다. 자, 다음으로 나라 안의 대가는 아까 대가 나왔죠? 그 대가가 아닙니다. 이때는
돈 있고 힘 있는 큰 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대가라고 되어 있죠. 나라 안의 대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앉아서 먹는 자가 만여 명이나 된다. 좌식자라 그래. 좌식자. 앉아서 놀고 먹는 좌식자가 만여 명인데, 하호들은 저 아래에 불쌍한 백성들, 하호들은 멀리서 양식과 어염을 지고 와서 공급한다. 양식, 어염은 어는 고기겠죠. 염은 소금, 되게 복잡합니다. 소금, 어는 고기, 염은 소금. 어염을 지고 와서 공급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어서 수열이라고 한다.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어서 이것을 큰 굴. 있어서 이것을 수혈이라고 한다. 수혈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10월이면 온 나라가 모여서 10월 국중대회라죠. 국중 할 때, 자, 이 정근대사에서 나오는 나라 국자 할 때 국이라는 의미를 좀 현재의 국가 개념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 국경선 안에 있는 전체를 대한민국이라고 국이라 그러죠. 근데 이때 국은 좀 다릅니다. 이때는 그 고구려 국중하면 고구려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왕성, 진해.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사대문 안쪽에 있는 것을 국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중하면 왕성, 진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수신을 맞아 돌아와 나라 동쪽 위로 가서 제사 지낸다. 그리고 목수를 신자에 둔다. 목수입니다. 나무로 된 수신을 이야기하겠죠. 목수. 나무로 된 수신을 신좌에 둔다. 신좌. 이 안절자자인데 이것은 자리자자하고 같이 쓰였겠죠. 여기서는 신좌에 둔다. 그러니까 신이 앉는 자리에 둔다. 자,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낼 때 국중이 모두 모이니 동맹이라고 한다. 동맹이라고 한다. 10월에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그 제천 행사가 됐죠.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낼 때 국중이 모두 모이니 동맹이라고 한다. 그리고 남녀가 혼인하면 바로 죽어서 떠날 때의 옷을 만들고 후장을 하여, 후장이라 그랬죠. 금은과 제패를 다하여 송사하며, 제패는 재물과 패백을 이야기하겠죠. 제패를 다하여 송사는 죽은 사람을 송별하는 거겠죠. 보내는 것. 송사하며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줄지어 성벽을 심는다.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서옥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 이야기만 알아둬도 이 내용 이것만 한 번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고구려의 풍습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풍속에 혼인사 말이 이미 정해지면 여가에서 대옥 뒤에 소옥을 짓고 대옥 뒤에 큰 집 뒤에 소옥을 짓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서옥이라고 한다. 서옥이라고 한다. 서는 사위 서자죠. 이렇게 듣습니다. 서옥이라고 한다. 사위가 저녁에 여가 문 밖에 이르러 스스로 이름을 대고 꿇어앉아 절을 하고 여자에게 가서 잠자게 해달라고 애걸 한다. 이렇게 두세 번 하면 여자의 부모가 소옥에 가서 자도록 허락하면 곁에 전백을 둔다. 전백은 돈이겠죠. 뇌물이겠죠. 지참금? 지참금이 되겠네요. 전백을 두더라. 비단인데 이것도 돈의 의미죠. 전백을 둔다. 아이를 낳아 장대해지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간다. 이런 것도 이대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이 없어서 죄가 있으면 제가가 회의를 하여 바로 죽이고 처자는 또 노비로 삼는다. 감옥 없다고 가둘 자리 없다고 죽여버린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그 형법에 반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는 먼저 불로 태운 다음에 참수하고, 참수 베버리죠. 머리를 베버리죠. 목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산을 몰수한다. 도둑질한 자는 10여 배를 물린다. 10여 배는 여기 보면 주서라고 되어 있죠. 주서. 만약 가난하여 준비하지 못하거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공사에 빚이 있는 자는 모두 평가하여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갚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고구려입니다. 이제 옥조로 갑니다. 옥조는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군장국가에서 끝나죠. 부족국가에서 끝납니다. 읍군 삼노라는 족장이 지배하는 부족국가입니다. 그리고 경제로는 토지가 비옥하여서 윤택한 농경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도 풍부하지만 고구려에 공납을 합니다. 갖다 바칩니다. 또 사회문화로는 골장제가 있습니다. 골장제, 가족, 공동무덤의 형태 골장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민며느리 풍습이 있습니다. 민며느리 풍습. 이런 것도 다 사료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집가고 장가드는 법에 여자 나이 10세가 되면 서로 허락하면, 10세가 되어 서로 허락하면 사위 집에서 맞이해 데려가서 키워서 며느리로 삼는다. 성인이 되면 다시 여자는 집으로 되도록 합니다. 여가에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다 갚으면 다시 사위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민며느리제라고 했어요. 민은 뭐라 그랬죠? 무라고 했죠.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뭐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지참금이 아니라 신랑 집에서 주는 돈이죠. 돈을 아주 지불하지 않고 데려가서 일단 며느리로 이를 데리고 사는 것이 민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민이라는 것은. 그래서 먼저 성인이 되면 다시 여가로 되돌려 보냈다가 이제 돈을 주면 그때 다시 사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민며느리제라는 것. 그 다음에 장래에 큰 목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으로 목곽이라 그랬습니다. 곽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한 목에 이렇게 장례 치르는 거겠죠. 10여 장으로 한쪽을 열어서 문을 만든다. 새로 죽은 자가 있으면 모두 가매장 하였다가 가매장 가라는 것은 거짓 가라는 뜻도 있지만 임시라는 뜻으로 써야겠죠. 가매장 장자가 참 많이 나오네요. 가매장 하였다가 살과 피부가 모두 없어지면 뼈를 모아 곽에 넣으니 모든 가족이 하나의 곽을 함께 쓴다. 살아있는 모습과 같이 나무를 깎아 죽은 사람대로 숫자를 맞추며 또 기하로 만든 솥을 두고 쌀을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장제, 옥조의 골장제입니다. 이번에는 동해로 갑니다. 마찬가지 옥조나 동해나 비슷합니다. 자, 동해. 읍군 삼노라 불리는 족장이 지배하는 것은 옥조와 똑같죠. 경제로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도 풍족해서 자급자족을 하지만 고구려에게 또 공납을 바치죠. 옥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나옵니다. 단궁 한글로만 써놔서 이 단궁을 짧은 활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짧은 활 아닙니다. 박달나무 단자 씁니다. 그리고 과하마가 있습니다. 과일나무 아래로 사람이 타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말. 그리고 반어피가 있죠. 반어피는 얼룩무늬 고기, 바다 표범쯤 되겠죠. 표범의 가죽, 이런 반어피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방직 기술이 뛰어나서 배와 명주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로는 10월에 무천이 있습니다. 무천.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춤추는 거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천자는 이때는 날일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날이 바로 무천입니다. 동해의 그 제천 행사 무천이 있더라. 그리고 시족사의 전통으로서 조계혼이 있습니다. 조계혼.
조계혼이 있는가 하면은, 자, 책화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 사료를 보고 또 사료에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고 뒤에서 하도록 하죠. 자, 시족사회 전통으로서는 조계혼, 서로 다른 부족에서, 부족에 있는 신랑 신부가 혼인을 하는 것, 조계혼이 있습니다. 자, 동해 집터로는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그림만 익혀놓으면 됩니다. 이런 집터가 나오면, 아, 이건 동해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를 보죠. 그들은 동성끼리 혼인하지 않으며, 꺼리고 피하는 것이 많아 병을 앓다가 죽으면 바로 옛집을 버리고 다시 새 거처를 짓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꺼리고 피하는 것이 많아서 동성끼리 혼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계혼이죠. 꺼리고 피하는 것이 많아서 여기 보면은 다기휘 질병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 사망이라고 했죠. 질병 사망이라는 것은 병을 앓다가 죽으면, 이 말은 전염병을 앓다가 죽으면 그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행 교과서에는 질병을 앓거나 죽으면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건 번역 틀린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질병을 앓거나 죽으면 집을 버리고 간다면 앓는 정도도 있는데 감기만 걸려도 그 집 버리고 갈 겁니까? 그리고 병만 걸리면 다 이동을 하면 동네 병 다 걸리면 다 가버리게? 병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죽었을 경우, 전염병을 앓다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집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번역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교과서 번역 틀린 곳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병을 앓다가 죽으면 바로 옛 집을 버리고 다시 새 거처를 마련한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음락을 침범하면 바로 벌로 노비와 우마를 책임지우니 책화라고 한다. 책임지우는 거죠. 뭐에 대해서? 화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화는 분란을 일으킨 거겠죠. 화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 이것이 책화다. 그리고 10월 절기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주야로 술 마시고, 주야로 술 마시고, 음주 술 마시고, 주야로 술 마시고 춤을 추니 노래하고 그리고 또 춤을 추니 이것을 무천이라고 한다. 무천. 천은 아까 일이라 그랬죠. 춤추는 날이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날, 그것이 바로 무천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궁이 그 땅에서 나고, 단궁이, 단궁. 여기 보면 박달나무 단자 써놨죠. 짧은 하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짧은 하리라고 강의하는 사람은 20년을 한국사를 강의해도 이런 사료 한 번 안 봤다는 뜻이죠. 이 사료만 안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료도 강의를 들어보면 사료를 한 번도 안 봤다는 게 딱 보입니다. 짧은 하리라고 강의한 사람은 우리 한국사를 강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사료 한 번 안 보고 강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궁이 그 땅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는 반어피가 납니다. 반어피. 자,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이 반자는 3학년 1반, 2반, 3반, 반장 이렇게 할 때 나눌 반자죠. 근데 이 반자는 여기서는 어떤 뜻을 썼냐면은 얼룩무늬 반자, 얼룩질 반자입니다. 반점이 생겼다 그러죠. 반점, 얼룩진 점이 반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어피라는 것은 이 나눌 반자가 아니라 나눌 반자 뜻이 얼룩이라는 뜻입니다. 반어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룩무늬가 있는 고기의 가죽해서 아마 바다 표범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과하마도 난다. 문표가 많으면, 문표는, 문이죠. 그리고 표는, 표. 하나, 둘, 셋, 넷. 표. 문표, 표범이죠, 표범. 이 문자는 무늬가 있는 표범을 문표랍니다. 이건 육지에서 나는 거고, 바다에서 나는 것은 반어고, 그리고 과하마는 높이가 석자로, 과하마는 하마.
과하마는 높이가 석자로, 한자는 조선시대라든가 뭐 이렇게 특히 조선시대도 한자짜리 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자가 정확하게 몇 센치인지는 일정하지가 않죠. 현재는 한자가 거의 30.3cm입니다. 현재의 길이로 본다면 높이가 3척이라면 한 90cm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석자로 사람이 타고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하라고 한다. 과일나무 아래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 지나가는 말이 과하마입니다. 이러한 것이 동의에서 생산된다는 것. 이제 동의도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만으로 갑니다. 정치는 족장이 지배합니다. 신지읍차라는 족장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신성구역인 소도를 관리하는데 범죄자가 그 소도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다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것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성구역입니다. 따라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는 벼농사가 발달해서 벽골지라든가 벽골지, 벽골제 같은 뜻입니다. 어림지라든가 공금지와 같은 저수지가 축조가 되죠. 그리고 양잠이 발달해서 비단도 생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변안에서는 철 생산이 풍부해서 낭랑과 외에 수출하고, 또 덩이새, 괴철 덩이새는 괴철이라고 그러죠. 괴철은 화폐 대용으로도 사용한다. 자,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 변안 쪽은 나중에 김해 쪽으로 바뀌죠. 김해 지역이죠. 김해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금관과야로 바뀌죠. 금관과야. 자, 여기 세 금자가 있죠. 김해 금관과야에는 쇠가 아주 유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 생산이 풍부하고 낭랑과 외에 수출을 하는데, 낭랑이 313년에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서 축줄대무를 해서 무역 상대가 없어져 버린 이 가야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사만의 사회 문화라는 공동체 노동 조직인 두레가 있었는가 하면, 10월에는 계절제, 5월에는 수린날이라는 그런 계절제, 10월에는 10월제입니다. 10월의 계절제가 아니라 이 둘 다 합쳐서 계절제라는 거죠. 10월에는 10월제, 5월에는 수린날. 10월제는 추석으로 이어지고, 수린날은 단오로 이어지고, 또 수린날에 먹는 떡은 또 수리치입니다. 이때는 또 수리치라는 떡도 먹었다. 이때는 또 송편이라는 떡도 먹었다. 자, 그리고 사만의 그 무덤으로서는 이런 죽음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또랑이 있죠. 또랑은 한자로 구입니다. 구. 구를 또랑이라고 그러고, 뺑 돌아가며 있었다는 것은 이 주라 그러죠. 주. 빙 둘러서 있는 도랑, 그런 도랑이 있는 묘를 주구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거쳐있던 토실도 있습니다. 토실, 흙으로 된 집, 토실도 있더라. 공주 장성리에서 발견했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서 초기 국가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대 국가로 갑니다. 고대 국가 그 첫 번째 시간 고구려.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쫙 셋으로 갈라서 갑니다. 가야는 신라랑 같이 해버리고, 갈라서 가다가 둘로 또 줄어들죠. 발해와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이렇게 3, 2, 1 해서 쫙 갑니다. 여기가 조금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서가 조금 헷갈립니다. 왜? 세 나라가 동시에 막 이렇게 이 한반도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제 강의 들으면 다 해결됩니다. 다음 시간 고대 국가, 고구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